다음에 62번 물품 등을 무한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수출 방식으로 되는데, 자, 우리 무한하고요 무상하고는 다릅니다. 자, 무한은 실제적으로 물품이 인도가 되거나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돈을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외상 같은 게 되겠죠. 지금 내가 물품을 넘겨주지만은 나중에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대금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무상은 아니죠, 그죠?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품을 넘겨는 주는데 나중에 대금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무한. 그러니까 물품이 인도된 당시에 어떤 금전에 이제 교환이 없는 것, 그 무한이 되겠고, 무상은 물품을 넘겨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무상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도 수출되는데, 우리 이런 경우 봅시다. 여기 이제 일본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 대만이 있단 말이에요. 대만. 자, 그럼 대만에서 우리나라의 뭐 대우건설이 이제 고수를 건설을 했어요. 그러면 고수로 공사 끝나고 나면 이제 중장비가 있겠죠. 중장비. 그 중장비를 바로 일본에 있는 또 건설업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외국으로 물품이 중장비가 인도되었고, 그 행위는 뭐죠? 바로 수출된 것이죠, 그죠? 이랬을 경우에는 뭐 무한 수출, 이것은 해당성이 없고, 그다음에 임대 수출을 했어요. 임대 수출, 물품을 빌려주는 것이죠. 빌려줬다 하더라도 그 임대된 물품에 대해 사용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탁 판매 수출,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국의 수출상이 중국의 수입상에게 물품을 수출하라고 하는데, 이 한국 업체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 그런 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중국의 수입상이 수입을 하는 것을 꺼려할 때 바로 외상으로 물품을 주는 거죠. 외상으로. 왕서방, 내 물품을 내 지금 돈을 안 받을 테니까 나중에 물품을 팔아보고 판매된 것만 나한테 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를 수출했다. 근데 왕서방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달이나 두 달 동안에 이것을 한 800개를 팔았다. 800개. 자, 그러면 800개를 판 데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800세트를 판매한 대가를 이제 지급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위탁,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판매하라고 맡기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위탁 판매 수출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탁 판매 수출은 얘 입장에서, 중국 사람 왕서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물품을 팔아달라는 것을 자기가 맡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탁한 거예요. 수탁하고, 그다음에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죠? 200세트가 지금 미판매된 게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금도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200세트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수탁으로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미판매된 물품을 다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탁 판매 수출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3번 선화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급은 잘 안 나오는데 2급, 3급에서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제가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자, 우리 선화증권에서는 선화증권이 이제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요식증권이죠. 그래서 기재돼야 될 사항은 꼼꼼하게 기재가 돼야 되고, 이렇게 법정 기재 사항으로 정해진 것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그것이 이제 잘못 기재가 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주의해서 바로 선화증권 같은 것을 작성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선화증권의 법정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이 있게 되는데, 법정 기재사항은 반드시 규칙에 맞게끔 이제 적어야 되는 것이고, 임의 기재사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겠어요. 그러면 면책약관은 임의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법정 기재사항하고 그다음에 임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될 것을 대비해서 공부를 할 때 이걸 다 외우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임의 기재사항이 법정 기재사항보다는 그 내용이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만, 임의 기재사항만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두 개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좀 이제 경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64번 잉크점수 문제네요. 잉크점수 2010에 사용된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일단 1, 2, 3번은 다 뭐 맞는 말이니까 제가 읽으면 또 중복이 되니까 일단 정답은 4번 되겠는데요. 포장이란 매매 계약의 어떤 요건에 관계없이 물품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는 것을 포함해서 포장된 물품을 컨테이너나 기타 운송선에 적입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매매 계약의 어떤 요건에 관계없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매매 계약서에 보게 되면 화인이라는 게 화인, 그죠? 어떤 뭐 다이아몬드 표시를 해가지고 물품의 식별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기타 목적항이 표시된다든지, 이렇게 자신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외부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운송되는 물품의 이제 보존을 위해서 안에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매매 계약서에다가 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떤 요건에 관계없이. 그건 아니죠. 그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포장의 조건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 자체는 운송 도구지만 이 자체가 또 포장 용구가 돼요. 그래서 물품을 이 안에다 컨테이너 집어넣는 이것까지도 역시 포장에 포함된다는 것도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포장이란 매매 계약의 어떤 요건을 준수해서 물품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운송 용구, 즉 컨테이너와 같은 운송선에 적입하는 것은 포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게 되니까 이런 함정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협회 적과건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이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보험자라면 보상을 해주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답이 풀려요. 자, 통상의 누선으로 인한 손해, 우리 곡식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100톤이었지만 그것이 항해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수분이 증발돼 가지고 중량이 감소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액체 같은 게 뭐 증발된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밀봉을 하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이것이 새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증발된다든지,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전부 다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면 위험이 엄청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피보 목적물의 고유 하자리나 손해에 대해서 그 목적물 자체가 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뭐 잘 부서지기 쉽다든지, 아니면 뭐 잘 폭발하기 쉽다든지, 그래서 그 피보 목적물의 고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보상을 해주면 이것 역시 보험자의 담보임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동훼손 희생에 따른 손해, 이것은 우리가 본문 강에서 다 배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담보하는 손해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4번 본선 소유자의 지급 불능에 따른 손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운송하는 물품의 그 선주,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뭐 파산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경영 악화로 해가지고 어떤 그 타인에게, 제3자에게 지급을 하지 못해가지고 뭐 선박이 압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까지를 전부 다 산정을 해가지고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바로 담보임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 담보하는 손해로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 공동훼손에 따른 손해는 바로 협회 작화약관에서 담보하는 손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66번. 자, 보험증권의 기타 일체 위험이라고 기재한 경우 동일한 종류의 사항으로서 열거에 빠진 것만 포괄한다는 보험 원칙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데, 자, 정답은 동종 제한의 원칙이 되겠어요. 동종 제한의 원칙이라는 것은 약관에서 정해진 용어 이외에 그와 유사한 용어에 기인한 손해라든지 그런 유사한 피보험 목적물에 끼친 손해도 전부 다 보상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동종 제한의 원칙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뱃슬 이렇게, 자, 어떤 선박에 실려 있는 물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뱃슬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험 약관에는 배슬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실제 이런 손해가 쉽에 의해서 이렇게 뭐 배에 의해서 기인한 손해라고 해가지고, 야, 내가 배슬이라고 그랬지, 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배슬에 적재된 물품에 대해서만 내가 보상을 해준다고 했지, 내가 언제나 배에 선적된 물품까지도 내가
거기에 끼친 손해까지도 보상된다고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슬이나 쉽이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종의 것에 대해서는 같은 것으로 묶어서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동종 제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 시 컨테이너 화물의 내륙 운송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간 서류의 명칭으로 옳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트랙회사는 괄호 반출용 1통, 1통, 그 다음에 공 컨테이너 반입표 및 실 등을 수령한 동시에 시와에서 관리하는 공 컨테이너 수취하고 화주의 공장이나 창고에 반입한다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equipment receipt 해서 기기 인수도증이 되겠어요. 기기 인수도증. 해서 뭐 EIR 이렇게 equipment receipt 해가지고 그걸 약살 따가지고 EIR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자, 우리 F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화주가 자신의 군에서 컨테이너 물품을 자기가 직접 절급을 하죠. 그래서 운송 선사는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빌려주게 되죠. 그래서 공 컨테이너를 트레일러 기사가 갖다 주게 되는데, 그럼 트레일러 기사가 화주에게 컨테이너를 넘겨주면서 그냥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컨테이너를 이렇게 수출 화주에게 인도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컨테이너 기사가 그러한 증거 서류를 가지고 휴대해갖고 바로 매도인의 군에 와가지고 컨테이너를 인도한 다음에, 자, 컨테이너 당신 받았지요? 여기 서명하세요. 그래가지고 수출화주에 사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기 인수소증이 되겠어요. 그러면 기기 인수소증에는 뭐가 있냐면 또 실도 있게 되죠. 봉인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자, 수출화주는 자신이 물품을 스스로 이제 적입을 하고 여기다가 봉인을 채우게 되죠. 봉인을 딱 채워가지고 이것이 만 도착했을 때 이 봉인 뜯게 돼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열어가지고 물품을 훔쳐갔던 뜻이 되니까 바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봉인을 딱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 컨테이너를 갖고 오는 그 기사가 바로 수출화주가 이 컨테이너를 인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봉인을 할 수 있는 실링도 같이 갖고 와서 수출화주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필요한 서류가 바로 기기 인수도증 EIR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로드 플랜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안에 어떤 물품이 적재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 이것이 바로 적부도라고 하죠. 적부도 컨테이너 로드 플랜 되겠고, 그다음에 딱 리시트 하게 되면 부두에서 운송인이 물품을 수취하고 발급해주는 서류, 딱 리시트 되겠고요. 부두 수취증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다음에 메이트 리시트 하게 되면 본선 수취증. 그래서 본선에다가 화물을 다 적재한 다음에 그것을 본선에 화물이 다 적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등 항해사가 발행하는 서류, 그것이 바로 메이트 리시트에서 본선 수취증이 되겠습니다. 자, 67번에 있는 이 무역 용어, 운송에 대한 용어,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이것도 4개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번. 중개무역에서 중개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업자에게 실공급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언조건은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국에 홍길동이 있고요. 자, 중국에 왕서방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일본에 수출업자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자, 그러면 한국의 중개업자가 중국에서 실제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러면 일본 업자는 한국에 대금 지급을 하게 되죠. 대금 지급.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금 지불을 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일본의 업자가 물품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중국에서 발행된 선화증권을 받게 되는데, 비회를 받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슈퍼가 있죠. 이렇게 수출화주의 이름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서방 이렇게 적혀 있고 주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괜히 한국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 불이면 수출할 것 같다가 13,000불에 수입을 했네. 그럼 이제 3,000불은 바로 이 한국의 중개업자의 이제 수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본 업자가 중국의 원래 수출업자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국의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다이렉트로 바로 중국의
왕서방하고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원래 수출자가 노출되게 됨으로써 한국의 중개업자는 다시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일본의 수입업자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게 하는데, 자, 중국에서 선적을 하고 발행된 BL을 다시 회수하죠. 회수해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일본 업자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BL을 회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꿔치기 해서 스위치, 즉 변환해서 넘겨준다. 그래서 유래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스위치 BL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스테일 BL은 기간 경과 선화증권. 그래서 선화증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되어서 은행에 제시된 선화증권, 그것이 스테일 BL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드 BL은 적색 선화증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운송 도중의 물품의 손상에 대해서 바로 운송인이 책임진다는 문구가 바로 BL에 표시되는데, 그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그래서 이것을 레드 BL이라고, 그때는 예전에 그 보험이 많이 발달되기 전에 나왔던 이제 BL이 되겠고, 지금은 뭐 보험 산업이 원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하고 그다음에 운송 구간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자가 이제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레드 BL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된 그런 운송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9번 해상 운송에 관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운송인의 책임은 과실 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자,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물에 이제 손상이 있을 경우에 운송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항해 과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업 과실이 있죠. 항해 과실이라는 것은 뭐 선박의 정비가 잘못됐다든지, 그다음에 선박이 항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적합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뭐 게을리해 가지고 이제 일어난 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운송 도중에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바로 이제 항해 과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상업 과실은 물품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뭐 떨어뜨린다든지, 그다음에 누락을 시켜 가지고 다 선적을 못했다든지, 이래서 벌어지는 손해가 바로 이제 상업 과실이 되겠어요. 그러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같은 경우에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상업 과실이 아니고 항해 과실이다, 이 얘기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적 시로부터 양육시까지의 선적 시로부터 양육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맞습니다. 지금 항해 운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항구에서 항구간, 즉 해상 운송 구간만 책임을 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운송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이제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자, 상업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해 과실 같은 경우는 자신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책임이 면제가 되는 면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운송인 자신에게 뭐 상업 과실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항해 과실이 없다는 것인지, 즉 과실에 대한 원인이 지금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운송인은 항해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따라서 4번만 보더라도 3번이 조금 애매모호한 선택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70번.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하고 선적소를 수입지에 소재하는 자신의 지사나 대리인 또는 거래은행에 송부해서, 자, 현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사나 대리인이 화물을 수입 통관해서 수치 보관하였다가 수입상이 직접 현품을 검사한 후 상품을 인수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자, 정답은 COD 방식이 되겠어요. 캐시온 딜리버리가 되겠는데, 이건 뭐냐면, 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선적을 하고,
매수인에게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 BL은 수입지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이제 송부하게 되죠. 그래서 대리인이 물품을 찾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매수인이 와가지고 현품을 검사하고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대금을 지급하고 대리인이 BL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이 바로 COD, 캐시 온 딜리버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물 인도 지급 방식이 부르게 되고, 그다음에 OA 같은 경우는 청산 계정 이렇게 부르게 되죠. 한마디로 예상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적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월말 또는 뭐 분기별 이렇게 그걸 쭉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OA 청산 계정이 되겠고, 자 CAD 같은 경우는 COD하고는 유사한데, 자 매도인은 선적을 하고 난 다음에 BL을 거꾸로 이쪽에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BL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한 것, 아울러서 매도인은 BL을 이제 주긴 주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고 대금을 받고, 바로 수출지에 있는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대금을 받고 바로 선화증권을 넘겨주는 방식, 이것이 바로 CAD가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환원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말로 유로피언 DP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3번, 4번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같은 말. 다음 71번 신용장의 조건 변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그럼 수익자가 있고 이제 개설 의뢰인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통지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개설은행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 자, 그럼 수익자가 원하던 또는 개설은행이 원하던 신용장에 원래 발행됐을 때 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조건 변경. 그럼 조건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거든요. 자, 신용장 금액의 증액은 물론 감액도 가능하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신용장 금액이 10만 불이다. 10만 불인데 개설은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12만 불을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수익자가 손해이기 때문에 수익자가 잘 받아들이지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동의하면 뭐 9만 달러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장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 것도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면 가능하다. 다음에 신용장 조건 변경에 횟수 제한은 없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뭐 수수료만 내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신용장 조건 변경에 부분적 수령은 가능하다. 이건 틀렸어요. 자, all or nothing입니다. all or nothing. 전부 다 받든지, 안 그러면 무효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용장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금액이 10만 불짜리를 뭐 8만 불로 다운시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개수를 2만 개, 2만 세트에서 이것을 뭐 15,000개로 내리는 거, 그 다음에 뭐 선적일자가 예를 들어서 7월 10일인데 이것을 뭐 7월 5일로 땡긴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게 되는데, 바로 수익자가 이 두 개는 받아들이고 세 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건 변경이 수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 변경이 수락이 되려면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받아야지만 이 조건 변경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용장 조건 변경의 부분적 수락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럼 개설은행은 다시 3분은 빼고 1번, 2번만 다시 조건 변경을 신청해야지만이 그것이 수익자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조건 변경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신용장 조건 변경의 부분적 수락은 가능하지 않다. 다음 72번 자, 무역계약의 품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요. 4번이 틀렸네요. 라이텀즈는 호밀거래에 쓰이던 것은 맞는데 선적 품질 조건을 의미한다가 아니고 양육 품질 조건. 그래서 우리 호밀 같은 경우에는 습기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송 도중에 부패되거나 변질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도착이 된 다음에 매수인이 이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라고 확인을 해야지만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양육 품질 조건이 되겠어요. 랜디드 퀄리티. 그래서 양육 품질 조건이 되겠어요. 아주 1, 2, 3, 4번의 이 보기도 뭐 2급뿐만 아니라 1급에서도 아주 상당히 빈출되는 그 품질 조건이 되겠어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인코텀즈 2010상 정형거래 조건으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매도인의 최대 의무 부담 조건 맥시멈 오블리게이션이 되겠네요. 자, 인코텀스 2010에서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은 뭐였죠? 바로 할 일이 되게 많은 DDP, 그죠? 그 다음에 할 일이 가장 없는 거, 그건 뭐예요? 바로 EXW 조건이었죠. 자, 그러면 매도인의 최대 의무 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정형거래 조건은 DDP, 자, DDP가 되겠고,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해당되고 2번하고 4번은 탈락이네요. 2번하고 4번은 탈락. 자, EXW 조건 같은 경우는 매도인의 미니멈 최소 의무 조건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매수인의 최대 의무 부담 조건에 해당하는 정형거래 조건은 그러면 이거와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매도인하고 반대. 그 매수인은 수출지에 있는 매도인의 창고에서 물품을 인수받아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수입지에 목적지까지 갖고 와야 되니까 의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EXW 조건이 바로 매수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번도 DDP EXW, 3번도 DDP EXW 같네요. 그러면 뒤에서 결판 나겠네요. 한편 도착지 인도 조건 중 블랭크 C는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선에 실린 채 양육이 준비된 상태로, 조금 전에 배웠던 거와 똑같은 문제네요. 매수인 처분에 놓인 때 인도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DAT 조건 같은 게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운송선에서 물품을 양육해서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도착지 인도 조건 DAP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운송선에 물품이 적재된 그 상태, 내려놓지 않고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4번 해상 운송선의 장점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대량 화물의 원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아주 해상 운송 수단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거리 운송 시 저렴하고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단거리 운송이라 하더라도 물품을 선적하고 양육하는 게 기본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운송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 다음에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되죠. 도어투도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목적지에 처음에 이제 출발하는 것도 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해상 구간을 막 거쳐서 이렇게 내륙 운송을 거친다 하더라도, 자, 그럼 화주에 문제로 딱 와야 되는데, 그 배가 이렇게 점프해갖고 육지를 지가 막 가가지고 화주에 문전에 가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는 내륙 운송이 가능한 복합 운송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B번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러면 B번이 들어간 건 다 골라내버리면 2, 3, 4, 그죠? 2, 3, 4번이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없네요. 여기서 벌써 답이 딱 나오게 되네요. 자, 계속해서 C번 보시면 화물의 중량이나 용적에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일단 배가 굉장히 크고, 그죠? 크고 다른 운송선에 비해서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D, 포장을 간소화할 수 있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해상 운송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화물이 이제 손상을 받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바로 화물 운송에 적합하게끔 포장을 단단히 해야 되니까 포장이 간소화되지 않고 좀 복잡해지고 포장에도 조금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항공 운송에 비해서는 사고가 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는 항공 운송보다는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AC에 해당되는 1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하역 비용 조건 중 벌크 화물과 관련 없는 조건은 되는데 이거 너무 쉽죠, 그죠? 4번 버스텀즈가 되겠어요. 자, 버스텀즈는 기본 운임에다가 선적비와 양육비가 전부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돼서 공시되는 운임, 공시되는 운임이 바로 버스텀즈 또는 라이너 텀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뭐죠? 정기선 운임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벌크 화물을 주로 취급하게 되는 부정기선 운송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5회 2급의 기출문제 무역신문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